5월 달이 사실상 우리의 어떤 이 텐션과 올 한 해의 농사가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진짜 퇴사를 하려면은 오늘 일잘로에 대해서 주제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말부터 6개월 연속 스트리밍으로 퇴사 특집 스트리밍을 했잖아요. 올해 4월 초까지 했죠. 3월 말까지 원래 끝내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4월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이 하기가 싫어지죠. 그러니까 일잘로가 되고 싶다라는 비겁한 변명 말고 진짜 우리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이거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게 이 5월 달에 가질 수 있는 시기에 맞는 생각이지 않을까. 일을 하기가 싫은데 그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참 문제예요. 5월부터 날씨도 좋고. 근데 5월부터 벌써 그러면은 진짜 안 되는 게 7, 8월 되면은 또 휴가 7, 8월은 기간이어가지고 포기하는 거지. 7, 8월은 포기하는 거야. 7, 8월은 누가 일을 합니까? 5월 달이 사실상 우리의 어떤 이 텐션과 올 한 해의 농사가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6월 달부터는 점점 지치죠. 더워지니까. 그리고 7월이 되면 이제 아예 더워지죠. 그리고 여행을 가, 다들 휴가를 가요. 보통 7월 3, 4주, 8월 1, 2주가 대한민국의 휴가 기간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네, 그 제조업. 그렇지. 공장이 그때 다 쉬거든.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많은 회사들이 그때 쉽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산업의 주류였기 때문에 그 관성이 그냥 있죠. 작은 회사들이나 휴가라는 개념 자체가 좀 없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뭐 크게 상관없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여행을 가고 쉬고 그러니까 마음은 좀 싱숭생숭하고 잡히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6월, 7월, 8월 이제 그렇게 3개월 훅 흘러가고 9월이 도래한단 말이야. 그럼 9월에 또 이제 경력 공채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퇴사 욕구 뽐뽐이 이제 읽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그렇지, 뭔가 해야 되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진짜 퇴사를 하려면은 경력기술서를 지금 미리 써야 되고, 또 이직 플랜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놔서 체계적으로 이 3개월을 잘 빌드업을 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직을 준비를 하는 게 맞나요? 늦었죠. 이미 늦었어. 근데 이직 준비의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좋은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예를 들어서, 손흥민은 언제나 이적을 할 수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만드는 장본인인데, 그 사람이 지금 31인가요, 손흥민이? 근데도 지금 여전히 몸값이 높단 말이야. 원래 축구선수 특히 윙어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끝났어요. 끝나야 될 나이인데 몸 관리도 워낙 잘하고 나이가 들수록 기술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손흥민의 리더십, 인성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여전히 몸값이 높단 말이야. 근데 손흥민이 진짜 빅클럽이나 이렇게 정말 좋은데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팀에서 골을 많이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팀에서 골을 많이 넣고 좋은 스탯을 차곡차곡 쌓잖아요. 그러면 연봉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적할 때 그 팀에서도 물론 올라요. 저는 이제 손흥민을 열렬히 응원하는 팬으로서 이적을 좀 하면 좋겠어요. 이 사람 같은 너무 인성이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이형님이 말하시는 이직 준비는 평소에 그냥 성과를 내는 거가 그렇죠, 그냥 그 자체가 그렇죠. 이직 준비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분리하는 순간 이제 답이 안 나오고, 일잘러가 되는 거하고 이직하고 또 따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잘러가 되는 것은 나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스탠다드와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무언가인가도 하지만 그 결과물로는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거야.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골을 잘 넣고 내가 아무리 드리블을 잘하고 막 그래도 막상 경기장에 올라갔을 때 그걸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뭐 연봉을 줄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터에서 일할 때, 그러니까 손흥민은 경기 중계가 있는 경기 매치가 필드잖아요. 근데 우리 직장인은 출근하면 그 순간부터 필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물론 이제 그 상황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빅 이벤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인식조차 못하고 그냥 흘러가 버리죠.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업무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내가 지금 이거를 잘못했을 때 우리 조직이 어려워진다거나, 또는 내가 이거를 뭔가 좀 의미 있게 잘했을 때 확실히 눈에 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저희 이제 공지글에 여러분들이 좀 일잘러가 되고 싶어 하는 이제 분들이 고민을 올려주셨는데, 거기서도 그런 일 자체에 대한 뭔가 환경적인 어려움을 얘기하신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필드에 뭔가 기회가 숨어 있다라고 하시긴 했지만, 좀 그런 어려운 분들이 올려주신 고민들이 있어서 그런 걸 한번 읽어보고 그것부터 시작을 좋습니다.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댓글에 올려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지점에서 근무 중인데 본사 지시대로 따르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 뭔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느낌입니다. 아직 6개월 차라 보이는 게 없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마 본사가 있는 곳이죠. 저도 이렇게 일을 해본 경험이 있고, 또 주로 본사에 있었죠. 저는 호텔, 리조트, 건설, 그 패션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패션 할 때는 제가 오히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죠. 어쨌든 지점이 있는 사업부에서 제가 이사팀장을 하면서 보는 관점을 좀 이야기를 하면, 지점에서 되게 놀랍고 혁신적인 거를 하면 사실 안 돼요. 하면 좋겠지만 그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본사는 결국에는 나름의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잘 완수해낼 실행력이 필요한 게 지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잘로 그러면 일단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PPT 아니겠어요? PPT? 뭔가 PPT 요? 보고서 딱 발표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그러면서 딱 뭔가 그래프 현란한 그래프 촥촥촥 움직이고 막 그래도 이제 예전에는 그 위에 미생 같은 것도 보면 발표할 때 불 다 끄고 프로젝터만 딱 띄워놓잖아요. 이제 사실 예전에는 좀 그랬거든. 예전이랄까 좀 그렇긴 한데 그렇지. 지금 뚜띠뽀꾸님 말이 딱 맞아. 기획에서 PT 하는 거야. 결국 기획이고 기획의 결론이 PT거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발표하고 누군가에게 내 이 전략을 쫙 보여주는 아마 이런 것들이 떠오를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지점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없다라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니요, 그게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사에서 이미 PT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PT 한 내용이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점이나 다른 브랜치로 이게 내려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점에다 전략을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본사가 있다면. 왜냐면 전략기획실이라는 게 보통은 있거든. 뭐 이름은 다를 수 있어요. 그게 기획실일 수도 있고 뭐 조정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름은 전혀 기획과 상관없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개발하는 나름 똑똑한 브레인들만 모아놓은 조직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똑똑하답시고 막 만들어. 현장에서 개념 없는 걸 만들겠지. 뭐 뻔해요. 나도 내가 개념 없이 만들어봤기 때문에 잘 알아.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 내가 현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거든. 내가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 파악할 수 있는 거는 통계, 데이터. 그래도 저 정도 되면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 랜덤으로 현장 가서 조사를 하죠. 그래서 민심도 파악하고 실제 통계로 본 거랑 현실이 어떤가를 체크를 해보고 그걸 기반으로 기획을 하긴 하지만 보통 기획팀은 그걸 못합니다.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관성이 있고요. 책상에서 일하는 관성이 있죠. 보통 이제 멍청한 기획팀이 그렇게 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보고서를 올리거나 매일 발표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만들고 정리하는 게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런 맥락에서 지점에서 아까 이제 혁신의 단축, 성장의 기회 이런 걸 얘기했을 때는 딱 뭐냐면 저는 그랬어요. 어떤 기획을 내렸어. 그걸 설명을 해줬어. 근데 그거를 딱 이해하고 진짜 실행해서 본사에서 기획했던 성과 비스무리한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획력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합니다. 이거를 이해했고 또 이거를 실제 실행한 성과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사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 케이스를 딱 떼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전도사로 임명을 합니다. 전도사라는 용어를 전도사 용어예요. 우수사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거죠. 그래서 너 저기 가서도 알려줘라. 저기 가서도 알려줘. 그래서 전국 순회를 한 바퀴 쫙 돌리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 나는 내가 기획을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본사의 기획을 내가 잘 실행해서 본사에서 의도한 내용을 어느 정도 만들었어. 그렇게만 돼도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면 놀라운 거는 그 다음 기획할 때 이 사람 말은 듣습니다. 본사가. 그러면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는 게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많이 물어보고 정보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본사에서 아무리 문서를 잘 정리하고 설명을 잘해줘도 현시가 맞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마 구멍이 숭숭 나 있을 거야. 프로세스도 문제가 많아 분명히. 근데 그거를 대부분의 이 현장 또는 지점이라고 말하는 분들은요 99%는 아유 이런 또 개념 없는 것도 만드느라고 월급 받아 처먹고 있네 이런단 말이지. 그러고서는 그거를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실행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아주 소수는요 그걸 보고 요거는 조금 현장하고 안 맞는 것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실행해봐도 될까요? 라고 거꾸로 물어봐. 그러면 깨어있는 기획팀 같으면 그거 제가 거기까지 고려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라고 오히려 컨펌을 해준다는 거지. 그럼 컨펌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획팀은요.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이거 본사 심리가 그래. 본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책상에 앉아갖고 얘기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something new information이 필요해. 근데 something new는 어디서 나오냐? 언제나 현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현장의 정보가 언제나 신선하거든? 근데 현장 가지는 않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현장의 정보를 물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기획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신선하게 보죠. 그 경험을 한두 번 한 기획팀은 그 뒤로 무조건 기획을 정리하기 전에 현장에 확인을 합니다. 그때 일종의 정보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내가 끈앞풀이냐 그런 거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건 조금 길게 보면 좋겠는 게 그 사람이 승진을 하거나 보통 기획팀이 승진할 확률이 높죠. 아무래도 측근이니까. 모두가 그렇다고 볼 수가 없지만 확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승진하거나 무언가 책임을 맡거나 어떤 추진을 해야 될 때 그때 그 사람 지명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일단 검증이 돼 있었으니까. 그렇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왜냐면 자기랑 아무 이해관계 없을 때부터 같이 그렇게 일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뒤로 뭔가 좀 더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지거나 조금 더 의미 있는 어떤 거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장이라고 해서 기회가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현장과 본사의 갭을 좁히는 사람은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저는 일잘러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것부터 일단 좀 정리를 해야 돼. 일잘러가 대체 뭐냐. 저는 이거를 행위로 해석하려고 접근하는 순간 온전히 이해하는 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상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상사와 내가 함께 일하는 이 환경 자체가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어떤 기술, 어떤 행동 이렇게 접근을 하면 사실 일잘러로서 성장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점에 조금 더 가깝고 일이 되게 만드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노하우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어려운데요. 어려운데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일잘러가 됩니다. 관점과 되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사람. 그렇죠. 일을 되게 만들어야 돼. 일을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강점 시스템을 좀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강점 진단 시스템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제가 조금만 스포일러 좀 하면 강점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뭘 할 거냐. 심리학 교수들이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임상실험 논문과 이런 것들을 막 다 갖고 오겠죠.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할 거라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려운 접근 보는 거야. 어떤 개념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되고 내 강점을 진단하는 거는 그런 놀라운 이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나에 대한 관찰 기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접근하려고 그래. 나의 관찰 기록을 누적하고 그 관찰 기록을 토대로 강점을 찾아내는, 어떻게 보면 이게 훨씬 정확할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내가 나를 셀프로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거니까. 그 정보만 찾아내면 진짜 살아있는 강점을 키워드로 찾을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강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저의 아이디어를 그냥 잠깐 얘기한 건데, 어렵게 그리고 정교하게 완성도 높게 일을 하려는 관점을 가진 사람은 일잘러가 될 수 없다는 게 이거예요. 빨리 그걸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보고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것을 구분해서 의미 있는 것을 더 강화시키고 의미 없는 걸 폐기 처분하는 게 일잘러죠. 일이 되게 만들고 일을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냥 나랑 함께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막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하세요. 언제까지 이것만 해주세요. 나머지 제가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과정에 뻥뻥 비어있는 내용들을 쉽게 연결해주는 게 사실은 일잘러이지 않겠느냐.